안녕하세요. 이완나입니다. 토마스 머튼의 시간 일기로 읽는 토마스 머튼의 전기 제6부 고독과 자유를 탐험하다 페이지 470쪽부터입니다. 1966년 2월 20일 마침내 5시간 정도 잤다. 잠을 깨기 전 꿈을 꾸었다. 전혀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 회원들이 형제애 안으로 이끄는 주도권에 이끌려 다니는 여전히 몽롱한 느낌의 꿈이다.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나와는 별로 공통점이 없는 많은 사람과 함께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이 나에게 붕괴하고 조롱하고 나쁜 평판을 한 것만 어렴풋이 기억난다. 왜 내가 이런 일에 휘말리게 되었지? 라고 생각했다. 행동으로 고독을 택하는 이유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해하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그것을 택하고자 하는 조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인다. 마치 소나기 아래 서 있는 것 같다. 고독은 실현이고 실제이며 일종의 징조다. 우리 안에 있는 능동적인 힘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 자신의 것이라기보다 더 큰 어떤 힘이다. 단순한 조건으로서 고독은 수동적이고 활발하지 못하며 비현실적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일종의 영원한 혼수 상태다. 우리는 이 조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능동적으로 고독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우리 주위의 울타리를 둘러칠 것이 아니라 모든 울타리를 걷어내고 모든 가식을 던져버려야 한다. 가장 내밀한 열망의 뿌리까지 내려가야 한다. 그 열망은 자유의 열망이다. 환상에서 벗어나는 자유다. 환상은 실제와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생긴다. 실제와 올바른 관계를 이룰 때 고독은 자유롭게 표현된다.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몸과 마음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기술이다. 몸과 마음을 조화시키면서 깊은 일치로 들어가게 되고 존재의 근원으로 나아가게 한다. 하나의 길이 필요하다. 현존의식. 하느님의 도우심을 비는 기원, 기도의 주문을 외는 만트라, 집중, 마음 비우기 등이 그 길이다. 이것이 실현된 고독의 면면들이다. 단순히 홀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능성일 뿐이다. 단순히 홀로 머무는 사람은 조만간 타락하거나 도피하게 된다. 능동적 삶이 가장 수동적이 될 수 있다. 가장 절망적이면서도 일반적인 환상이 대중 운동 속에 자신을 던져놓고 그 물결의 흐름에 끌려다니는 것이다. 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엉터리여서 아무 곳에도 데려가지 못하는 대중 흐름의 일부가 될 뿐이다. 나는 이것에 저항한다. 저항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 삶이 무의미해 보이는 일면을 고집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초자아로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다. 저항은 불합리성을 지각하는 것이다.
자유는 불합리한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시작된다. 저항은 명확히 드러난 의미에 비추어 보고 우리 삶을 전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이해하고 체험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준이나 환상을 던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불합리성의 체험이 다시 가능성이 되고 깊은 이해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된다. 내 삶과 모든 사람의 삶 속에 있는 깊은 실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그 실제는 내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다. 이는 깨닫는 것과 아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아는 능력이다. 고독 속에서 나는 온전히 내가 모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외롭고 불합리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 외롭고 불합리하다고 해서 그를 경계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하나는 자신은 이해되는 사람이며 어리석지 않고 사람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지고 가치를 지녔다고 스스로에게 확인시키는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진정 혼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환상이나 허상의 흐름에 따라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사실은 누구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불합리하고 외롭다. 다만 아무도 그 사실을 대면하려 하지 않을 뿐이다. 하지만 이 사실을 대면하는 것이 자유롭게 살기 위한 본질적인 필요 조건이다. 나의 사도직은 내 삶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이며 사람들에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일이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것이 분명하지 않았다. 나는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모든 것이 이해되어야 하고 불합리해서는 안 된다고 확신시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다. 모든 것이 이해되어야 하고 고독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하는 한 나의 일은 타당하지 않다. 물론 어떤 일은 납득이 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쓰고 싶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 나쁜 것은 영적인 어떤 것, 종교적인 어떤 것, 내적인 어떤 것만 말하는 것이고, 더욱 나쁜 것은 수도회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것은 모두 쓰레기다. 내 삶과 일, 내 업적의 반 이상은 이런 의미에서 모두 쓰레기다. 1966년 6월 22일 수요일. M을 만나려고 온갖 방법을 시도하는 꿈을 꾸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다른 것은 기억나지 않는데 한 가지가 생각난다. 어떤 아이에게 그녀를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라며 병원으로 보냈다. 바보 같은 일이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꿈에서 나는 그 아이가 병원에 가서 당황한 얼굴로 그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달랬어요 라고 말하고는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꿈에서 M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 꿈에서 만난 사람은 M을 암시하는 다른 사람이다. 그 사람은 M이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꿈에서 깨어나면 M의 허상과 실제가 하나로 합치된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는 그 M은 상징도 실제도 아니다. 그녀는 깊이 있고 신비스럽고 인간적이고 고유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내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되려는 M의 허상이 나에게 매달려 사랑을 갈구하고 도움을 청한다. 그녀가 온전히 자신을 사랑해 달라고 애원한다. 내 마음도 그렇게 하기를 바란다.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이 상황이 나에게 옳지 않다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사랑은 적어도 내가 느끼는 사랑은 너무나 소중했고 지금도 소중하기 때문에 세세한 일이나 상황이 그 본질을 흐리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끊어졌고 폭격을 맞았고 모조리 파괴되었다. 사랑의 꽃잎이 막 피어나기 시작할 즈음 잘렸는데 어떻게 다시 자연스럽게 따뜻하고 서서히 오랫동안 깊은 사랑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겠는가? 하지만 나는 불평할 권리가 없다. 다른 양식의 삶에 나를 봉헌했기 때문이다. 그녀를 위해 미리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여러 번 이야기했다. 그러나 너무 갑작스러운게 일이 진전되었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너무나 참담했다. 이것이 얼마나 그녀에게 잔인한 일인지 이제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을 내 생의 사파로 간주할 수는 없다. 내 삶에서 매우 뜻깊은 사건이고 내 심연 안으로 깊이 들어가 사고와 체험의 풍토를 바꾸고 전환시킨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제 깨닫는다. 나는 그녀한테서 내가 일생 동안 추구하고 내가 일생 동안 추구하던 어떤 것, 찾고자 갈구하던 어떤 사람을 찾았다. 그녀도 나에 대해 같은 느낌임을 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사랑은 너무 깊어 변할 수 없고 앞으로도 변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서로한테서 찾은 것은 쉽게 잃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소유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서로 깊이 사랑한다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지독한 외로움과 박탈감과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야 한다. 대면하고 싶지 않은 길이다. 우리가 정말 서로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아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 마음 안에서 함께 길을 떠나야 한다. 그녀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 말은 깊은 감동을 주는 동시에 마음을 찢어 놓는다. 그렇지만 나는 그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한 사람의 삶에서 그런 박탈감을 기대한다는 것은 너무나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기 때문이다. 홀로 되고 홀로 살고 홀로 잠자는 것이 나한테는 당연한 일이며 아무 불만이 없다. 내가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은 날마다 재가를 받는다. 비록 그녀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그녀의 사랑을 갈구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어제 저녁에 나를 방문한 조와 존이 돌아갈 때 나는 농담처럼 말했다.
루이빌에 나를 데려다 주지 않겠어? 그러나 농담만은 아니었다. 그들이 그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였다면 나는 따라 나섰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얼마나 부질없고 어리석은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철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책임을 져야 한다. 성소는 다만 어떤 장소에 살고 어떤 의복을 입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은 내가 진지하게 내적 차원의 경험을 깊이고 있다고 믿고 있다. 그 경험을 그들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들한테는 열려 있지 않고 닫혀 있는 것이다. 나한테는 닫혀 있지 않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나만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위해, 심지어 M을 위해서도 주어진 선물이다. 그렇기에 나는 이를 헛되이 하고 어리석게 사라지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나뿐 아니라 M도 망치게 될 것이다. 오늘 아침은 서늘하면서도 화창하다. 새들이 지저긴다. 안개자욱한 계곡 위로 햇살이 비친다. 키 큰 백합이 6월의 태양을 향해 꽃망울을 터뜨렸다. 이제 내가 속해야 하는 곳에 있음을 안다. 탁자 위에는 책과 서류가 쌓여 있고 해야 할 일들이 밀려 있다. 읽어야 할 시집이 있다. 읽고 이해하고 사고하고 파악하고 체험해야 한다. 이것이 내게 예사롭고 기쁜 일이다.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 그러나 잔인한 박탈의 대가를 치르고 새롭게 다시 세워져야 한다. 그 잔인함이 시시때때로 햇불처럼 내 마음에 불타오르고 있다. 나는 다른 종류의 풍요를 선택할 위치에 있지 않다. 사랑이라는 풍요와 M과 함께 사는 풍요, 그녀의 사랑이 내 고독의 일부라면 나는 매우 풍요로운 모습으로 그 사랑을 내 깊은 곳에 영원히 지닐 수 있다. 내가 다른 관점에서 지니려 한다면 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녀는 완강히 이것을 믿으려 하지 않고 말없이 여성적인 방법으로 도전했고 이 문제를 억지로 해결하려고 시도했다. 그러나 억지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존재의 가장 소중한 진실을 잊거나 무시하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내가 아닌 것에 빠지며 나의 내면의 진리를 찾는 것에 실패하고 나에게 진실하지 않은 것, 나의 외부에 있는 것, 곧 외부에서 강요된 것에 이끌려 다니는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경계하고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외부의 영향을 어느 정도 받지 않을 수 없다. 어느 정도는 그 영향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언제나 나의 의식, 나의 기억, 나의 이해를 감소시키지 않고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으로 외부의 영향을 받아들여야 한다. 무명이라는 의미에서 내게는 무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자신의 환상을 받아들이는 것에 근거한 무지다. 내 자아를 온전하고 충만한 참 자아로 간주하는 것에서 오는 무지다. 내 안에서 나오는 내밀한 진리의 부르심에 반하는 환상을 갖게 하는
무지다. 그 부르심은 사람들과 사랑과 성소와 섭리와 고통과 하느님에 의해 내 안에 들려온다. 무명이라는 의미의 무지가 자아의 내면에 깊이 이르지 못하게 하는 껍질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진리의 부르심을 듣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흐리게 한다. 그 무지가 진리에 대한 열망과 원의를 식게 하고 미움을 낳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옳게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 베트남 전쟁이 단적인 예다. 이 전쟁으로 미국 사람들은 진리에 눈을 감는다. 무지라는 두려움은 어리석은 이상에 집착하는 것에서 온다. 몸에 집착할 때도 온다. 편리함과 위안을 받으려는 욕구에 굴복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는 이 모든 것 안에 있는 상대적인 투명함의 가능성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 안에 빛나는 광희가 있다. 종교 안에 빛나는 투명함이 있다. 그러나 한편 쉽게 몰두하게 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가장 큰 두려움은 빛나는 광휘와 투명함을 가장하는 것에 굴복하는 두려움이다. 빛나는 광휘와 투명함으로 나아가는 것에만 매달리면서 다른 것은 모두 배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시 무명이라는 뜻의 무지와 미신에 빠지게 된다.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하는 최악의 근원은 논리이며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에 배타적으로 집착하는 것이다. 더 나쁜 것은 이 논리와 이유를 근거로 어떤 것을 종교적인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성을 포함하여 이것이 세상에서 우리를 눈멀게 하는 깊은 원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늘 탁월해야 하고 남을 능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를 깊이 깨닫기 위해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삶이 불투명해지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하나에 매달리게 된다. 자아라는 환상이다. 모든 것이 이 무지에 비추어 정의되어야 한다. 이것이 이해되고 나면 나를 달리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피해간다는 뜻에서뿐 아니라 소리를 낸다는 뜻에서의 움직임이다. 그러나 달리는 것과 소리 내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인생이 나 안에서 비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누구든 나 안에서 비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나 안에 빛나는 광희가 아닌 것은 모두 아무것도 아니다. 견해와 열정, 욕구와 증오, 권력으로 불투명해지고 어리석게 되는 것은 현존하지 않고 부재하는 것, 실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비실존이 참된 현존이라고 나 자신을 설득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모든 오류와 고통의 원인이다. 그것이 이 세상의 지옥이 아니고 무엇인가? 바로 내가 빠지지 않아야 할 지옥이다. 이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옥에 굴할 때마다 나는 오류의 고통을 느낀다. 그러나 어떤 류의 불투명함에 기인하든 고통스러운 느낌을 뭉개버리는 것은 무지와 비존재를
좋아하는 행위다. 이것이 중심을 이루는 나의 두려움이며 삶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1966년 6월 23일) 그녀 없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 없이 그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서로가 없이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우리의 삶에서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숨겨지고 바뀐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남을 것이다. 더비 경마가 있는 날은 언제나 아름답다. 우리 삶에 사랑이 탄생한 아름다운 날이다. 우리가 가장 진지하게 살고 함께 걸었던 날이다. 만일 그녀가 자신을 신비롭고 초월적으로 드러내지 않았다면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5월의 어느 이른 아침에 그녀의 자아가 나에게 감미롭고 우아하게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언제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속삭일 것이며 나 역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응답할 것이다. 모든 실제의 중심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우리 사랑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이 사랑이 절실했다. 이 사랑 없이 내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그녀를 다시 볼 수 없다. 어쩌면 모든 것을 바꾸고 남은 삶을 그녀와 함께 사는 것이 옳고 중요할지도 모른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여기에 모호함이 따른다. 그녀 없이 사는 것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박탈하는 것이다. 불완전한 존재로 남는 것이며 어떤 의미에서는 미라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상황에서 파생될 사회적 문제를 감당할 수 없다. 그것이 현실이다. 네, 오늘은 일기로 읽는 토머스 머튼의 전기, 토머스 머튼의 시간 제6부 고독과 자유를 탐험하다 페이지 479쪽까지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